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4시간 차트고요.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 있었던 상승수익형 패턴이 크게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리테스팅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재차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하락을 할 때 이 매도 캔들에 음봉 캔들에 매도 거래량이 지금 붙고 있어요.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지금 올라와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고요.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가 거래량이 줄면서 기술적 반등을 잠깐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재차 하락을 하고 또 다시 한번 지금 기술적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매수 거래량이 올라와서 이걸 회복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재차 한번 또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매도 볼륨이 올라와주면서 재차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26,000불 부근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한다. 26,000불 부근, 이 부분입니다. 왜 26,000불이냐고 하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영상 올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옛날 영상을 보면요. 지금 제가 뭘 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어, 현재 18년도, 18년도 하락장 때 이 지지선, 1차 지지선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26,000불 부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지선을 한번 터치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팬데믹 지지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팬데믹 지지선까지 가려면은 2만 불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차 지지선인 18년도 하락장의 지지선, 이 부분을 지지하려고 한번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올라와주지 않고 매수 볼륨이 올라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26,000불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어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에 떨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의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익률만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시장을 떠나죠. 저는 근데 그런 어떤 투자 패턴이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누구나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것도 현재 언론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고 유명 투자자들이라던가 어떠한 기관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시장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할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수량을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항상 우리가 투자에 실패를 하는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오른 걸 보고 사요. 내릴 때는 무서워서 안 사죠. 왜냐면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물론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면 내려갈 때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수량을 확보를 한다라는 그런 발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지금 다시 조정 들어갔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계 증시 나스닥 코스피가 조정을 들어가고 이 조정 기간이 좀 장기적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오갈 것 없는 그 유동성들이 다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물론 지금 개파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눌림을 받고 이 상태에서 백스권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지금 RSI 자체가 굉장히 높은 데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세계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단기적으로는 보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일본 증시뿐만 아니고 S&P 500까지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들이 지금 다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리고 며칠째 올랐던 달러까지도 지금 살짝 오늘은 살짝 좀 빠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세계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팬데믹이 지금 다시 한번 2차 팬데믹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금과 은의 그런 강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그런 달러 강세라던가 이런 금과 은이 상승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임계점이 왔을 때는 시장에 조금 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금융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들어올 것이 어디냐? 코스피랑 나스닥은 이제 조정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현재 좀 장기간 조정을 받았던 가상자산 시장에 그런 펀더멘털 좋은 코인들이라던가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메이저 코인들로 조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사태가 언제랑 비슷하냐면 2020년 3월달, 2월달과 비슷해요. 그때 팬데믹 딱 터졌을 때 전 세계 증시 다 내려가면서 가상자산도 한번 쫙 모든 자산 시장이 커플링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큰 펌핑을 한번 했었죠. 그런 것처럼 그때 과거의 모습이 지금 다시 또 반영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코인의 가치, 요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코인들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누가 샀기 때문에, 아니면은 코인이 저렴하기 때문에, 시총이 낮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에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산, 가상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은 뭐죠? 결국 자산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냐 없냐가 이제 여기에 핵심 포인트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자산이라고 이 통칭되는 것들의 특징은요, 자생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코인, 본인들이 어떠한 코인들을 갖고 있는지 보세요. 그 코인들이 추후에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건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보관해주고 비용을 받는 이런 시대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은 디플레이 현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채굴이 다 되면, 그러면은 이제 POW에서 POS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요. 이게 뭐냐면요, POW로 지금 우리가 마이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이제 얻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제 팔고 교환을 하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경제가 지금 프로토콜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추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이 다 끝나고 나면요, POS로 전향이 됩니다. POS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코인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보상을 줄 거냐면요,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이제 A가 B에게 코인을 보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정의 수수료가 비트코인이 이제 사용이 돼요. 수수료로. 그럼 그 수수료가 어디로 가냐면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프로토콜 경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채굴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프로토콜 안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면은 결국엔 나에게 베네핏이 돌아온다.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자산. 그럼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POS로 이제 바뀌려면 조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POW로 계속해서 마이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이제 조금씩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이체가 되고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고 교환이 되기 시작을 하면요, 그만큼 비트코인 갖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그런 베네핏이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개수는 한정적이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치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의 하나의 자산으로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데이터를 보관해주는 코인들이 있어요. 이 코인들은 어떻게 이제 창출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코인이 있습니다. 뭐냐, 정보를 우리의 행동 패턴, 행동 데이터를 빅데이터에다가 녹여놓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들어가요.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딥러닝을 해서 쓰이고,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AI, 사물인터넷 이전에 AI가 나와야 되는데, AI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 AI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에는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운전을 하든 뭐 생활을 하든 쇼핑을 하든 어떤 정보를 찾든 뭔가를 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의존을 하듯이 앞으로 AI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는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영상 다시 올릴 겁니다. 좀 깊게. 자, 어쨌든 이 AI가 이제 견고한 AI가 만들어져서 우리 앞으로 산업의 서비스가 이제 탄생을 하려면 딥러닝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꾸로 가볼게요. 지금 딥러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빅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빅데이터들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기에는요, 굉장히 많은 막대한 데이터들이 있고 트랜지션 속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에다가 담아가지고선 분산 원장으로 안정성,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높은 트랜지션 속도를 가지고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구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나머지 코인들, 그러니까 교환의 매개, POS의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잡코인들도 있고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이 지금 POS 기능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관해주고 비용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관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베네핏을 계속해서 받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 구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요, 쇼핑을 했어요. 이거 지난 영상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건데, 쇼핑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쇼핑을 하기까지의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기까지의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를 알아볼 거고, 뭔가 어떠한 니즈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구매를 했을 때 그걸 구매하기까지 그 사람들의 행동을요, 이 빅데이터가 다 이제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다가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뭔가를 필요하겠다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추천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소비 축전을 하게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들은 그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 촉진을 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블록체인과 이전 딥러닝 AI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기여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블록체인 데이터가 기업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개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기관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들을요, 지금은 중앙 집권화된 상태에서 어떤 중앙기관이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독점을 하고선 자기네들끼리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개개인들이 모두 이제 데이터의 주권을 갖고 그 데이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음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지분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귀한 데이터인지를 그거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 한번 보세요. 어떠한 데이터를 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은 어떠한 프로토콜 경제를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코인들이 어떠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줄지, 어떠한 자산군으로서의 역할을 할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의료 정보를 보관을 하고 있어. 아니면 무슨 뭐 쇼핑을 보관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그 데이터를 빌릴 때마다, 임대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런 베네핏을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POS 방식이라는 거예요.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결국 뭐예요?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결국엔 또 자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래서 결국에는 이게 바로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선 우리가 임대해주고선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가상 자산. 그리고 단순히 어떠한 교환될 때마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그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블록들을 우리가 같이 보관을 해줌으로써 보관 비용을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현재 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다 가상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코인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시장에 쓰일 것이며 어떠한 데이터들을 얘네가 어떠한 데이터들을 품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어떤 시장에서 많이 활용이 될 거고 그 시장이 활발히 활용이 될수록 트랜잭션이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수만큼 나는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상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에는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불안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경제 어떤 공황에 대한 위기가 도래했을 때는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위험한 순간에 달러를 선택하고 금을 선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달러를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는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달러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미국의 통화는 아니죠. 미국과 제휴를 맺고 있는 연준의 통화이긴 한데 결국에는 미국이 보증을 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보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달러를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이걸 미국에 가서 쓰게 되면은 미국은 나의 생존권을 보장을 한다. 달러 갖고 있으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떠한 자산과 어떠한 통화를요,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는 건요,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성.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산에 대해서 훌륭한 자산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달러 값이 계속 올라요. 달러 시세 오르잖아요. 세계 증시가 무너지고 가상자산 시장이 무너지는데 달러 가격이 오르고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달러와 금이 지금 나의 자산, 나의 생존성을 보호해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었어. 이제 시장 경제가 조금 이제 그래도 소강 상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제는 날 지켰잖아. 내 자산을 지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불릴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메슬로우의 5대 욕구가 있는데 점점점 그 윗단계로 올라갈수록요. 뭐가 생각이 되냐면요. 계속해서 인간들은요. 새로운 욕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에 의한 욕구로 달러와 금을 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그럼 어느 정도 좀 살만해졌으면 또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런 이제 기회비용들이 그 이상을 또 갖고 싶은 욕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산시장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 나의 자산들이 들어가서 나에게 더 큰 베네핏을 갖고 와 달라고 그런 행동들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서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증시가 하락을 하고요. 자산시장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지금 달러와 금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시장이가 딱 톡 까놓고 말을 해볼게요.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영원히 불안전한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젠가 우리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 현재 얼어붙은 실물 경제를 회복을 시킬 거고 결국에는 우리는 다시 옛날로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백날 창궐을 해도요. 인류는 계속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이게 어느 정도 소강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강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도 계속해서 달러와 금만 올라갈 거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달러와 금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인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 상황이 나아진 것 같아. 나의 생존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된 것 같아. 좀 살만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게 좀 걷어진다고 보면요. 그 순간부터는 뭐다? 내 갖고 있는 것들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한 행동들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산시장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자산시장으로 들러올 건데 어디서부터 들어오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또 이제 코스피나 나스닥부터 들어갈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거냐인데,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산성을 이제 뽑아내려면요, 기존에 있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 아니고, 무역업이 아니고, 이제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가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디지털 산업으로 가야지만이 이가 기존에 있던 임계점을 깨부수고 올라갈 수 있는 생산성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각광받는 이유고, 4차 산업혁명 안에서의 우리의 먹거리들이 다 몰려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뭐 돈만 생기면 주식으로 가는 거야. 돈만 생기면 뭐 부동산으로 가고. 물론 부동산, 주식 뭐 다 좋은데요. 물론 기업들이 보세요. 증시로 돈이 가는 이유가 뭐냐? 증시로 가는 이유. 기업들이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주당 이익을 주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돈을 얻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가치를 생산해 주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가치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고, 그래서 자꾸 증시가 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볼게요. 코인이라고, 말이 코인인 거지 결국엔 우리는 어떤 가상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가상 자산이 어떠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며,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장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의 수만큼 내가 베네핏을 얻을 것인가. 이 프로토콜 경제에 내가 어떠한 프로토콜 경제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어떠한 지금 그 경제 체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여요. 앞으로 이게 갈 거다 안 갈 거라는 게.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건요, 이거는 시장이 끝나기 위해서 하락하는 게 아닌 건 우리 알잖아요, 이제. 그죠? 시장이 끝나기 위한 하락이 아니고 다시 재차 상승하기 위한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공포에 우리의 매물을 뺏길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긁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지금 성장을 해서 갈 건데, 가기 전에 하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펀더멘탈을 버릴 겁니까? 우리가 이 시장을 버릴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또 시장이 막 상승해서 올라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생각하겠죠. 이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그죠? 항상 우리는 지금 하락하는 거에만 지금 집중을 해가지고 우선 공포에만 벌벌 떨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순간만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좀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현재 상황이 공포스러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의 펀더멘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앞으로 다가올 산업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야지만이 지금 상황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백날 차트 보고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건요, 그 순간, 그 단기적인 몇 시간, 몇 분 동안에 그런 약간의 그냥 희망적인 그런 기분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며칠 지나봐요. 또 공포스러워져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차트를 보고 오늘 내일 당장 1시간 뒤 몇 시간 뒤 오르고 내릴 걸 예상할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갈 수 있는 거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고 펀더멘탈 이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코인이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돈 계속 여기다 잃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한 30%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요,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볼게요. 잠깐 볼게요. 로스차일드 투자 인베스트먼트인가? 거기서도요, 지금 이제 GBTC에다가 지금 조금씩 간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스마트 기업들은 이 시장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은 오히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싼 가격에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 시장을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 대중들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떠난 다음에 나중에 올랐을 때 또 들어오게 되버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잃을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는 판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럴 때 우리도 기업들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돈을 벌어요.
근데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을 선도하고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펀더멘탈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서 흘러갈 거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요. 기관들의 머릿속에는요. 하지만 개인들의 머릿속엔 그게 없죠. 그리고 공포스럽고 계속해서 물량만 잃고 돈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처럼 이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 하나 보고 마지막 마무리 지을게요.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촉구로 이 얘기 무섭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촉구한다. 이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촉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특정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코인인 거예요. 가격의 변동성이 없는 코인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가져가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100개를 발행했어요. 그럼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 한 개예요. 근데 얘네가 100개를 발행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100개를 갖고 있다가 다시 가져가서 이거를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100달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얘네가 100달러를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근본인지랑 똑같은 거예요. 네. 달러 본인지랑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나라 한은도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달러 보유고 외환을 보유한 만큼의 비율만큼만 원화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옛날엔 달러도요. 금을 보유한 양만큼만 찍어낼 수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보유한 만큼의 비율, 어느 비율만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 비율을 넘어섰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1000개가 유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곳에 갖고 있는 달러가 뭐 100달러도 안 돼. 그러면 100달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100개가 발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1000달러가 발행이 되고 1000개가 발행이 되고 10,000개가 발행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가서 그 달러를 찾으려고 할 때 한마디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코인 뭐 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미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촉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고선 또 이제 막 스테이블 코인 또 얘기 나오니까는 규제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 또 눈 뒤집혀가지고 거품 물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호재예요, 호재.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봐. 연준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다 부정적이야, 그냥. 연준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다 우리 시장 죽일 것만 같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는요, 이 시장을 좀 안전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이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고, 우리가 올바르게 좀 냉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면은 옳고 그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해야 한다. 이걸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지금 이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과 현재 시장 상황, 모든 자산 시장,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웃고 미소를 짓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선요. 저는 그래서 dancing in the rain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비가 막 와도요.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